고맙습니다. 공부는 망치다라는 주제인데요. 여기서 한 글자만 바꾸면 진짜 공부를 망치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망치다를 를자로 바꾸면 공부를 망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공부를 망친 부모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공부는 망치다는 제가 그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신영목 교수님인데 공부는 망치로 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공부하고 망치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닮은 게 있나요? 닮은 게 없나요? 닮지 않았죠?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공부하고 망치가 닮은 점이 꽤나 있어요. 자, 여러분 망치는 용도를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뭔가 깨부술 때 쓰죠? 자, 그러면 공부도 뭔가를 깨부술 때 쓰지 않나요? 예, 공부는 뭐를 깨부수나요? 예, 여러분의 생각, 고정관념을 공부를 통해서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하는지, 공부가 뭔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망치가 기존에 뭔가를 이렇게 깨부수고 거기다 뭔가 새로운 집을 짓듯이 공부라는 것도 새로운 공부를 계속하면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것이 바로 기존 생각을 뭔가 이렇게 새롭게 깨부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공부하고 망치가 닮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닮은 거예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이제 메타포라고 합니다. 비유법. 여러분 은유법 아시죠? 은유법. 내 마음은 호수요.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어떻게 마음이 호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결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을 비유법으로 미친 짓이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미친 짓 하시는 거예요. 뭐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사랑을 끝난 다음에 무덤으로 가니까 결혼은 그러니까 A는 B다 할 때 A가 결혼이고 B가 뒤에 있는 결혼을 대표하는 은유법으로 뭔가를 쓰거든요. 그럼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말을 규제해버려요. 그러니까 결혼은 일시적 법적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결혼을 수시로 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법적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도 뭐라고 우리가 은유법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그 공부의 성격,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하다가 공부는 생각을 틀을 깨부수는 망치질이다. 그래서 공부는 뭔가 망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생각, 고정관념 이런 걸 자꾸 깨부수는 망치질이다. 그래서 새롭게 나를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부는 망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공부는 여러분이 했거나 여러분 자제분들이 지금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시험 공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공부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떠오르는 고정관념이 뭐예요? 시험 공부.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미치겠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왜 재미가, 이분 재밌으시고. 왜 재미없냐면 공부 곧 시험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공부도 공부지만 이제 저는 오늘 제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는 그 모든 걸 전부 다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바깥에 나가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몸을 움직여서, 그래서 저는 제 책에다가 공부는 즐거운 육체 노동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생각하는 많은 공부는 몸으로 체험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의 정의를 제가 마주침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마주쳤거나 새로운 책을 우연히 마주쳤거나 낯선 환경에 가서 환경과 마주쳤거나 이런 마주침이라는 게 여러분의 몸에 각인된 게 없으면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영안실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끊임없이 내 몸에 낯선 자극이 마주치는 거를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책과 마주치든 사람과 마주치든 환경과 마주치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공부를
낯선 마주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지난 10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마주친 게 거의 없다. 그러면 나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옛날 생각 그대로 갖게 되는 거고. 이게 약간 언어 말장난 같지만 마주침을 맞으면요. 그 다음에 무슨 침이 일어나냐면 깨우침이 일어나요. 뭔가 색다르게 깨우쳤다는 얘기는 내가 어딘가에 색다르게 마주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쳤던 색다른 그런 깨우침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주침과 깨우침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깊은 뉘우침이 일어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책을 읽고 우연히 어떤 낯선 저자와 마주쳤는데 그 낯선 저자의 생각과 마주치고 그 사람한테 깨우침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엄청난 또 뉘우침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가르친다는 행위는 결국 자기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마주쳤던 그런 체험적 깨달음을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상대방과 나누는 과정이 저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저런 게 되면 이 삶에 든든한 밑받침이 생겨가지고 시류와 변화가 이렇게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맞아야 될 침은 한약방에 가서 침 맞는 것도 침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공부의 이 5가지 침, 저걸 맞으시면 강력한 여러분의 몸에 각성자가 생기고 공부가 새롭게 시작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마주친 역사를 크게 한 3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자연 관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 고향이 충북 음성이에요. 충북 음성에서 중학교 때까지 제가 주로 뭐를 했냐면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이런 4종 세트를 경험하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대학 교수이면서도 지식 생태학자라고 저 이름을 써갖고 다녀요. 그게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제가 자연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든 어른이 됐든 자연에서 많이 놀아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연에서 자꾸 마주쳐본 그런 자연과 부딪힌 체험이 있어야 그 아이들이 색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연에서 노는 시간이 많아요? 책상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요? 빨리 대답하세요. 크게. 책상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아이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말 소중한 공부는 우리가 자연에서 마주치면서. 자, 두 번째는 제가 뭐하고 마주쳤냐면 책과 마주친 역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우연히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던 몇 권의 책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책을 마주치지 않았다면 지금도 생각지 못한 어느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만져봤던, 우연히 읽어봤던 책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어떤 책과의 운명적인 만남, 이게 굉장히 저는 소중한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현장에서 마주쳤던 것.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책상에서 공부했던 것보다 제가 또 공부를 하고 나는 이후에 기업 현장에서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깨달았던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책상에서 공부했던 것이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무력하구나라는 뼈저린 체험,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까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책상에서 책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지만 실제 자연과 책과 현장에서 마주쳤던, 그래서 그 마주침의 역사가 제 공부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은 프랑스 미식가 중에 이름이 사바랭인가 제 기억으로는 당신이 먹은 음식을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저는 이걸 약간 패러디해가지고 당신이 무슨 공부를 해왔는지 말해달라. 그럼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이렇게 명언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남의 걸 주워다가 살짝 바꾸면 내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첫 번째 자연과 마주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 이름 앞에 명함에다가 지식 생태학자라고 써갖고 다녀요. 여러분, 명태를 갓 잡은 아이를 생태라고 하는 건 아시죠?
자, 그럼 명태를 말리면 뭐가 돼요? 북어. 명태 새끼를 말리면 노가리. 예. 명태를 반만 말리면 코다리를 모르는 부모님이 계신 것 같아요. 코다리예요. 예? 그 다음에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하면 뭐가 돼요? 황태. 예. 예, 명태를 말리다가 중간에 잘못해가지고 바람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아이를 뭐라 그래? 낙태. 먹태는 명태를 말리다가 잘못 말려가지고 겉이 까맣게 변했는데 안에는 아직 먹을 만한 걸 먹태 또는 흑태라고 그래요. 생맥주집에 가면 그거 드셔보셨죠? 예. 예. 생선 중에서 가장 변신을 많이 하는 생선이 명태예요. 예. 아무튼 그 명태, 짝태, 뭐 아무튼 그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생태학자가 아니고 여러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에코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에코 페미니즘, 이콜로지컬, 에코라는 말, 그게 생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에 있는 거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태계에 가면 여러분 이외에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요. 뭐 파리, 모기, 새, 풀, 잡초, 꽃, 나무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지식 생태학자는 사람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그런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을 저기 보시면 4개의 찰이 나와요. 관찰, 고찰, 통찰, 성찰. 그래서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을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래서 관찰한 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걸 국리를 거듭하는 거를 고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는 순간 무릎을 치는 일은 깨달음이 와요. 각성. 그게 뭐예요? 통찰. 그걸 다시 한번 반추해서 생각해 보는 게 뭐예요? 성찰. 예, 성철 스님이 아니고요. 예? 자, 그럼 저기 가운데 있는 새가 도요새예요. 도요새가 여러분 그 지렁이를 잡아먹고 사는 거 아세요? 예, 지렁이를 잡아먹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땅 속에 있던 지렁이가 땅 위로 나오는 날은 지렁이가 언제 나오나요? 땅 위로. 예, 비 오는 날 나오죠? 예, 그거 아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거 한 번도 궁금해 본 적 없어요? 얘가 어떻게 땅 속에 있던 아이가 땅 위에 비가 오는지 알고 땅 위로 나올까? 자, 이 공부라는 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렁이라고 생각하시고 땅 속에 있어요. 자, 땅 속에 여러분이 지렁이에요. 그럼 땅 위에 비가 와요. 어떻게 땅 위에 비가 오는지 땅 속에 있는 지렁이가 알고 나올까요? 이분이 맞췄어요. 이렇게 빗방울이 이렇게 땅을 두드리면 이 땅이 약간 움직인대요. 진동. 그러면 이제 지렁이가 피부로 진동을 감지해가지고 비가 오는 줄 알고 나와요. 그럼 나오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저 도요새가 지렁이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제 도요새의 고민은 언제 시작되냐면 비가 안 오는 날 지렁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비가 안 오면 땅속으로 다시 들어가죠. 예, 땅 위에 있으면 걔는 피부에 항상 습진이 있어요. 습진이 아니라 습기가 있어야 돼요. 습기가. 예? 습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땅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지렁이가 이제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땅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땅 위에 있는 저 도요새가 땅속에 있는 지렁이를 불러내가지고 잡아먹어요. 어떻게 잡아먹을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도요새라고 생각하시 입장을 바꿔서 도요새가 땅속에 있는 지렁이를 어떻게 불러내 잡아먹을까? 네, 이렇게 부리로 땅을 콕콕 찍고 다녀요. 얘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자, 도요새가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지렁이 행동을 열심히 관찰한 거예요. 관찰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비가 오는 날 땅 위로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통찰. 비가 올 때 나오는구나. 그러면 비가 안 오는 날은 지렁이로 하여금 비가 오도록 착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얘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땅을 찍고 다니면 지렁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비 오네? 그 나오자마자 이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거죠. 예. 예, 도요새가 편안히 식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로 봐서 도요새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애가 아니에요. 도요새도 속된 말로 새대가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위대한 통찰을 얻고 그 통찰을 다시 발전시키기 위해 성찰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새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 다음에 국리에 국리를 거듭하면서 고찰하고 통찰한 다음에 다시 성찰하는 이런 4차례 체험을 매일매일 하십니까? 네, 그냥 사시잖아요. 대충. 얼굴에 써 있어요. 그냥 사신다고. 그래서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유심히 관찰, 고찰, 통찰, 성찰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다 대입을 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식을 창조하는 그런 원리들을 생태계에서 뽑아가지고 자연에다 대입하는 이런 걸 제가 지식 생태학이라고 만든 거예요. 예. 재밌을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첫 번째 관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관계없는 걸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 거기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패턴을 찾으면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예언력이 생겨요. 이런 게 공부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통찰이 깊어지고, 성찰하면 이전에 통찰했던 게 더더욱 발전하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그냥 책상에서 책 보는 것보다, 그래서 자연에 나가서 아이들이 자꾸 자연과 같이 놀아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 자연의 이야기 또 하나 해볼게요. 여기 동물학교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동물학교에 참새, 오리가 있고 토끼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참새, 오리, 토끼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1학년 1학기에 입학했어요. 첫 학기에. 첫날 교과목은 노래하기에 노래 누가 제일 잘할까요? 네, 참새. 토끼가 노래하는 토끼 보셨어요? 토끼 엄마가 바로 또 참새하고 비교해가지고 목청 수술을 시켜요. 아이를 노래 못한다고. 강남의 뭐 어머니, 개념 없는 어머니는 아이를 영어 잘하기 위해서 혀를 수술시키는 이런 비참한 학부모도 있어요. 자, 둘째 날 교과목은, 그럼 수영하기는, 자, 노래하기는 그러면 참새가 잘하고, 수영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예. 그럼 토끼가 수영하는 토끼 보셨어요? 그럼 이제 토끼 엄마가 바로 오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야단을 쳐요. 야, 옆집에 오리는 수영을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옆집에 오리만큼 수영을 못하냐고. 그래서 이제 토끼를 데리고 여름방학 때 저 괌으로 특수 과외 받으러 갔다 와요. 예? 수영 시키려고. 그 수영 받으면서 토끼는 죽을 뻔했어요. 예. 쟤는 수영할 필요가 없는 애예요. 예? 근데 갔다 왔는데 신나는 교과목이 생겨요. 눈 오는 날 산등성에 올라가는 겨울에 그런 교과목이 생겼어요. 누가 제일 신날까요? 그러면 눈 오는 날 산등성에 올라갈 때 누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까요? 네, 오리가 눈 오는 날 산등성에 올라가는 오리 보셨어요? 이번엔 또 오리 엄마가 토끼하고 바로 비교해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얘를. 왜 옆집에 토끼처럼 눈 오는 날 산등성에도 못 올라가냐고.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또 겨울방학 때 저 알래스카로 빙벽 타기 훈련 갔다 와요. 거기 갔다 와가지고 막 물갈퀴 찢어지고 여기 관절염 걸리고. 웃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명체하고. 비교하는 생명체는 딱 오로지 누가 있어요? 인간만 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하고 비교하면서 비참하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처럼 살려고 평생을 노력해요. 예. 그래서 남과 비교를 마치고 끝내버리고 그냥 나답게 나다움을 찾아가는 그런 게 저는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나한테 필요 없는 능력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불필요한 능력을 쌓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저는 불행해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교육학자지만 한국의 교육이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국영수부터 시작해서 전 과목을 다 잘하는 공부 선수를 키워내야 S대,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 S대학 가서 서울 시내에 있는 S기업에 취업해가지고 30살 후반 40대 초반에 임원 임시직원 된 다음에 집에 가는 이런, 그 다음에 치킨집을 차리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계속 자, 저 책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한 권의 책이 잘 팔리면요 뒤에 따라하는 책들이 계속 나와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 때 이 책이 잘 팔리니까 누가 내 치즈 잘랐냐? 어? 뭐 내 치즈는 내가 옮긴다. 어? 그러니까 옆집에 누가 잘하니까 다 따라하고, 그죠? 예. 이쪽에 누가 잘하니까 그 뒤가 줄 잘 이 줄 잘 쓰다가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뒤를 따라가면 남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아마 여러분 아이들도 옆집에 누군가가 어디 학원 가서 너 잘한다 그러면 거기 다 보내고,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이를 학원에 한 과목 보내는 것보다 주말 농장에 데리고 가서 고추 농사 한번 시켜가지고, 예? 봄에 고추 묘목을 심어서 데리고 다니면서 고추를 겨울에 따서, 예? 한번 먹는 그 일말의 사계절 체험을 하면 아이가 엄청난 체험적 상상력이 늘어나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진짜 겨울에 토끼 사냥해서 잡아먹고 미꾸라지 구워먹고 개구리 뒷다리 구워서 고단백식품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유기농으로 많이 먹어서. 그래서 저는 공자나 맹자보다 더 유명한 스승은 놀자, 그 다음에 웃자, 이런 애들이 세계 최고의 성현이에요. 모든 창의성은 놀이 충동에서 나온다. 이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기다가 남의 뒤를 따르는 자는 남을 따라갈 수 없다. 예?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은 앞에 성공한 사람처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자연에서 배운 거 고엽나무하고 감나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고엽나무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예. 이렇게 자연을 고엽나무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예? 감나무는 아세요? 예. 저 고엽나무는 저렇게 도토리처럼 요만하게 감나무의 약 10분의 1 사이즈로 열려요. 예? 저 감하고 똑같은데 사이즈가 작을 뿐이에요. 고엽나무라고 그래요. 저 고엽나무가 겨울에 이렇게 얼려가지고 디저트로 먹으면 침이 나오네요, 갑자기. 예? 그런데 고엽나무 가지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내. 예? 거기 상처를 낸 다음에 거기다 감나무를 붙여.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감나무 가지를 고엽나무 줄기에다가 상처를 낸 다음에 그걸 꼭꼭 묶어놓은 거를 뭐라고 그래요? 고엽나무 접목이라고 그래요. 접목, 접붙인다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고엽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감나무 가지에서 저 감이 열릴까요? 고염이 열릴까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잖아, 지금. 응? 참으로 신기하게 고엽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감나무 가지에서 감이 열려요, 감이. 희한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꿨던 꿈은 요만했는데 나보다 훨씬 더 큰 꿈의 열매가 열리게 하는 방법은 내 몸에 상처를 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지식, 다른 사람의 꿈을 자꾸 내 몸에다 접목을 시키면 내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꿈의 크기보다 10배나 더 큰 꿈의 열매를 열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게 고엽나무에서 배우는 감나무의 접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고 다른 책을 읽고 다른 지식을 만나서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지식의 사이즈보다 더 큰 지식의 열매가 열리게 하려면 끊임없이 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 걸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나이가 되면 이제 고정관념이 생겨서 마음이 다치고. 예? 고엽나무가 별로 재미없으신 것 같아. 자,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많이 보셨죠? 이 사람, 그죠? 자, 그럼 이 사람하고 똑같은 자세로 5초 동안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로댕하고 똑같이.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허벅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똑같이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일단 이게 배가 나오신 분은 안 돌아가, 이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을 안 보여주고 해보라고 그러면, 제가 진짜 실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안 보여주고 해보라고 그러면 이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 저희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도 이 사람 수없이 봤다고 생각했죠. 근데 안 보여주고 해보라고 그러면 못하는 이유가 거기 써 있잖아요. 대충 보니까 여러분이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사는 가장 큰 해충 이름이 대충이야. 예, 책도 대충 보시고, 예? 세상도 대충 보고, 예?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는 거죠. 예?
자,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마주침은 자연과의 마주침에서 깨달은 거고요. 두 번째 마주침은 이제 책과의 마주침이에요. 저는 이제 가정의 형편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고 그 공고로 갔어요. 공고 가서 용접을 했었거든요. 예, 용접하다가 제가 한국전력에 취업해가지고 평택에 근무하다가 우연히 제가 책을 봤는데 그 책이 이 책이에요. 다시 태어나는데도 이 길을. 이게 고시 체험생 수기집이에요. 저 책에 보니까 공고생이 서복고 패스한 수기가 있어가지고 저 책을 읽고 제가 고시를 공부해야 되겠다. 예?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키는 방법은 고시를 합격하는 것이다. 예, 이게 바로 잘못된 공부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예,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있고요. 그냥 자기가 미쳐서 재밌어가지고 빠져드는 공부가 있어요. 논어에 보면 위인지학과 위기지학이라는 두 가지가 나와요. 위인지학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공부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공부예요. 위기지학은 내가 재밌어가지고 즐거워서 신나서 결과 중심의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부산물이 나와요. 산물이 없으면 부산물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산물보다 부산물이 더 의미심장한 경우가 더 많은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목적지에 가는 여정에서 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예,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그게 공부인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 책을 읽고 한양대학교에 가게 됐어요. 고시 공부하려고. 그런데 고시 공부하려면 법학과를 가야 되는 줄 알고 법학과 가려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대학 교수로 있는 한양대 교육공학과에 가서 교육 분야 행정고시를 보려고 갔었어요. 예. 당시 한양대 교육공학과는 미달이었었어요.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한양대 교육공학과에 입학해서 미달인 과의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여러분 자제분들도 미달인 과를 찾아서 보내세요. 네. 전도 유망한 과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하다가 고시 공부하는 게 진짜 첫 번째 재미가 없어요. 책 읽는 것도 재미가 없고 외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하던 책을 결단을 내렸어요. 고시 공부를 포기하자. 그래서 고시 공부하던 책을 날 잡아가지고 달밤에 불살라 버렸어요. 화형식을 거행했어요. 그 사건을 분서 개행유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엄청나게 재밌게 읽기 시작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저는 뒤늦게 책 읽는 재미에 빠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책을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위인전을 저는 만져본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을 하느냐고. 그다음에 청춘 시절에는 회색빛 청춘을 보내느냐고 밤무대에서 술 먹고 노느냐고. 네. 술 먹을 시간밖에 없어요. 그때는 책 만져볼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뒤늦게 책과 마주치면서 제 인생에 엄청난 깨우침을 얻게 됐고 그 길로 책을 쓰기 시작해서 약 70여 권의 책을 쓰거나 번역을 하게 됐어요. 자, 이게 제가 개발한 자기개발 10년 법칙인데요. 5 to 9 for 10이 뭐냐면 제가 10년 동안, 저기 10은 10년 동안이에요. 그 다음에 5시, 새벽 5시에 잠을 자고요. 9시에 일어나는 걸 1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5시에 잔다니까요. 새벽 타종 소리가 울리면 잠을 자고 4시간 잔 다음에 9시에 일어나서 다시 하루를 생활하고 그걸 10년 동안 해도 아주 피곤하지도 않고 너무 좋았었어요. 예. 물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죠. 지금도 운동을 하지만 저는 철학 중에 하나가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우주다. 여러분 지덕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아이가 지, 덕, 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체를 가장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육. 몸이 건강해야 가슴에 덕이 쌓여요. 뭉클해지고 그리고 머릿속에 남는 게 있지. 몸이 부실한데 앉아가지고 이게 계속 해보세요. 몸이 부실하면 정신 상태 흐리멍텅해지고 마음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 양적, 축적, 질적 반전이라는 게 뭐냐면 창의력이라는 게 저는 교육을 통해서 창의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가 다양한 체험, 다양한 책,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그 양적인 경험이 축적되다가 이렇게 쌓이면 예? 어느 순간
폭발하는 지점이 나타나요. 그걸 주역의 사자성어로 물극필반이라고 그래요. 사물이 극에 달하면 필, 반드시 반전을 일으킨다. 그래서 막 우여곡절을 하다가 경험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제 창의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려면 수렵, 어로, 채취, 농경생활 시켜야 돼, 일단. 그리고 다양한 책 읽고, 만화책도 좋아요. 예?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놀고, 이게 창의력 향상의 지름길인데, 그걸 안 하고 앉아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국어도 못하는 아이 데려다가 영어 교육 시키니까 예? 혀가 안 돌아가잖아요. 예? 자,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 가운데 있는 지식이 넓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지식을 둘러싸고 있는 빨간 선이 뭐라고 써 있어요? 저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지. 내가 안에 있는 걸 알면 알수록 모르는 선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공부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공부를 안 하면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뱃속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모르니까. 아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문제로 안 보였던 게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이거 제가 지식을 넓혀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넓혔더니 바깥에 있는 무지도 넓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저 어둠 속에 빛이 동그랗게 면적이 자꾸 클수록 환한 부분을 둘러싼 어두운 경계선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걸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독학기사라고 있어요. 예? 독하게 기록하고 사고하는 거, 이런 거예요. 독이 뭐예요? 읽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메시지죠. 읽지 않으면 읽히고 읽으면 읽을 수 있다. 여러분이 책을 안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한테 읽혔어요. 여러분은 꼼짝 못해요, 이제. 예? 그리고 내가 책을 읽으면 세상을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읽는다는 건 책만 읽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고 세상을 읽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려면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안 읽잖아요, 지금.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검색하고. 그러니까 사색을 안 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다 사색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배울 수가 있고, 배우가 누구야? 배우는 사람이 배우가 되는 거야. 인생의 주연 배우가. 예? 말장난 같지만 배우자도 배우자. 배우자를 안 배우니까 부부싸움하고, 싸움에서 또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이혼하고, 예? 기억력 상실돼서 다시 재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써야 돼. 책만 100날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1년에 300권 책 읽는 사람 믿질 않아요. 읽었는데 메모한 게 없으면 그건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책을 어떻게 다 머릿속에 기억합니까? 천재가 아닌 이상. 읽은 걸 자꾸 책이 더러워지도록 막, 저는 여기 KTX 타고 내려오면서 책 읽으면서 엄청나게 책을 지저분하게 하면서 또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심장이 떨리는 깨달음을 갖고 왔어요. 읽고 자꾸 써야 돼요. 그래서 쓰지 않으면 쓰러지고 쓰면 쓰임이 달라진다. 책 한 권을 쓰는 방법은 책 한 권에 한 줄을 쓰시면 두 번째 줄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셋째 줄을 쓸 수가 있고, 안 쓰고 100날 백지에다 놓고 책 써야 되는데, 그럼 머리만 계속 백지예요, 머리. 1년이 돼도 머리가 백지. 쓰세요. 자꾸 메모하시고. 적자생존이 뭐예요?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고하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 내 생각을 색다르게 하는 방법은 사고를 쳐야 돼요. 아이가 나가서 사고 치면 야단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한테 늘 듣는 말,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자리에 앉아. 와보세요. 한번 조용히 입 다물고 자리에 앉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공부가 되겠어, 이게. 예? 장난이 뭐냐면, 한자로 쓰면 만들 작자에 난동을 일으킬 난자가 작난이에요. 문제아가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100% 다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모범생을 길러내잖아요. 모범생.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문제아, 모험생이거든요. 모험생. 답이 없는데 뛰어드는 사람. 답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답만 잘 푸는 사람이 아니라. 예?
이게 독학 기사예요. 자, 그리고 저는 모든 책은 정독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책을 읽으면 저렇게 색지다 이렇게 견출지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읽을 때는 저기만 읽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저기 견출지로 밑줄 친 걸 다 제가 타이핑해 가지고 메모해 놔요. 메모해 놓은 것만 갖고 있으면 제가 책을 쓸 때 누구 책에서 어떤 걸 끌어다가 인용을 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책 읽고 끝나고 감동받고 끝나고 약발이 일주일 가잖아요. 감동받고 또 다른 책 읽고 감동받고 또 다른, 그게 감탄사 연발증이라고 그래요. 예?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으나 삶이 안 바뀌는, 예? 그래서 책은 정독으로 읽어야지 돼. 그 의미를 막 씹어먹고 의미가 뭔지를 자꾸 생각해보고 메모하고 써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책도 안 있는 데다가 스마트폰으로는 대충 검색하고, 예? 검색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후두엽으로 정보가 들어와서 전두엽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막 분석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전두엽으로 정보가 날라오기 전에 후두엽으로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게 뒷골이 땡기기만 하잖아요, 지금 요즘에. 예? 자, 이제 세 번째 마주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공부는 책을 읽는 것도 엄청난 마주침이지만 현장에 가서 부딪히는 게 굉장히 또 공부예요. 자, 여러분 대구에 지하철 있죠? 자, 여러분 지하철을 타시면 첫 번째 취하시는 동작이 뭐예요? 빈자리가 있나 확인하시고, 두 번째 빈자리가 없으면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서 있잖아요. 네? 자, 금방 내릴지 안 내릴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아요? 머리로 알미 오지 않고 느낌이 온다니까, 가슴으로. 여러분 결혼하실 때도 느낌이 와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느낌이 잘못 왔다는 게 이제 뒤늦게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아무튼 제가 보니까 이분이 다음 역에 내릴 것 같아서 제가 이분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이렇게 똑바로. 제 느낌대로 이분이 다음 역에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앉으려고 하는 찰나에 제 인생 처음으로 실패했어요. 자리 잡기에 실패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해서 자리 잡기에 실패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누가 가방을 던졌다. 그게 아니고 이분이 다음 역에 내리니까 그 옆에 계신 분이 잽싸게 자리를 옮기시더라고.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본인 친구를 본인 자리에 앉히고 본인은 재빠르게 옆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자리 잡기 실패했어요. 예. 이런 생각지도 못한 실패를 난생 처음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이런 일도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이 실패를 체험하면 그 다음에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바로 서 있으면 또 실패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약간 이제 가운데 서요. 가운데. 네. 아니면 이 상태 약간 사선으로 서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분이 어느 쪽으로 내릴지에 따라서 제가 더 빨리 앉아야 되니까. 이런 놀라운 행동의 변화는 책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고민해서 나온 답이에요? 이거 나가서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우리가 인생에서 깨닫는 많은 공부는 나가서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나가서 해보는 게 거의 없어요. 앉아서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머리만 계속 열이 나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냥 창의력이 멈춰버리는 거죠. 예? 생각지도 못한 생각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일을 본인이 저질러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사하라에 가서 마라톤 뛴 사진이에요. 5년 전에. 가서 뛰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기로 했어요, 이제. 사하라에서 깨달은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게 하루에 40km씩 6박 7일 동안 250km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120km 지점에서 레이스를 포기했어요. 신체에 한계가 와가지고. 그걸 알게 됐어요. 한계는 앉아서 알 수 없다. 내 몸이 한계에 도전해보지 않는 이상 나의 한계를 알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밥을 자기가 해 먹어야 되거든요. 6박 7일 동안 밥 먹을 것도 다 싸고 다녀야 돼요. 잠잘 것 다. 배낭이 10kg. 아침 7시에 출발, 저녁 7시 다시 사막으로 들어와요. 근데
모래 언덕을 넘다가 제가 굴러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진맥을 짚어보더니 더 이상 가면 당신은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10분간 고민하다가 포기했어요. 왜 10분간 고민했냐면 이게 투자한 게 엄청나거든요. 제가 여기 참가하는데 참가비만 300만 원이에요. 왕복 항공료 따지면 700에서 1000만 원 들어요. 여러분 700만 원 내고 여기 가서 마라톤 뛰시겠어요? 안 뛰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카드로 계산하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 삶의 철학은 긁지 않으면 긁힌다. 이게 제 삶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신발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1,500만 원을 후원 받아가지고 같이 간 사람하고 나눠서, 물론 카메라 기자 데리고 가는데 1,000만 원 들어서 다 적자지만 저는 사막에서 진짜 엄청난 걸 깨닫고 왔어요. 그래서 쓴 책이 울고 싶을 땐 사하라로 떠나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 남긴 명언이 있어요. 제가 포기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절대로 쓰지 마라, 이런 명언을 남기고 왔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좋아하는데 잘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20대 청춘에 고시공부를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고시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신림동에서 관악구. 그 사람 지금 고시 출제 경영 전문가로 남아있어요. 네? 좋아하는데 잘할 수 없는 일인 걸 빨리 때려치워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제가 한때 드럼을 쳤었거든요. 드럼 치는 게 너무 아름다워 멋있어 보여가지고 몸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드럼 공연도 한 3번 했었어요. 근데 드럼을 치기 전날 항상 다리가 떨려요.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다리가 떨립니까? 심장이 떨립니까? 네?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면 이거 인생 끝이에요 이제. 다리가 떨리기 전에 여행을 떠나세요. 카드 가시고. 그래서 많이 긁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게 남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거. 예? 그래서 저는 공부라는 것은 여기다 써놨어요. 제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저건 앉아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앉아서 내 심장이 떨리는지 다리가 떨리는지는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즐거운 육체 노동입니다. 많은 공부는 내 몸을 움직여서 해봐야 이게 내가 하면 재미있고 신나는 일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몸이 압니다. 몸이. 그러면 그걸 파고들면 그 분야에 재미있고 신나게 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공부라는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제와 다른 물음표를 던져놓고 어제와 다른 정답, 느낌표를 찾아나가는 과정.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음표를 가지고 일어나신 다음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느낌표를 가지고 주무시고, 아이도 학교에 갈 때는 예? 물음표를 가슴에 품고 학교 갔다가 올 때는 감동의 느낌표를 갖고 돌아오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가 학교를 물음표를 갖고 갔다가 배울 게 없어서 마침표를 찍고 집으로 오고, 예? 그럼 집에 오면 선생님, 여러분은 뭐라고 물어봐요? 얘야, 오늘 선생님이 물어본 것에 크게 대답했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유태인 부모님들은 얘야, 너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느냐고 물어보지 어떤 대답을 했느냐고 물어보질 않아요. 물음표가 느낌표를 바꿉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대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기말고사로 스스로 문제를 내게 해요. 지가 답을 쓰게 만들어요. 지가 다 쓴 문제에다가 자기가 받고 싶은 학점을 써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학점을 받아야 되는지 3가지 증거를 대게 합니다. 저는 채점 기준이 딱 하나예요. 답은 안 봐요. 뭐만 봐요? 문제만 봐요. 문제가 틀에 박히면 답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틀에 박혀 있어요. 문제가 전대미문의 새로운 문제면 답도 새로운 문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문제를 내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진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질문을 던지는. 예? 자, 이 물음표와 관련돼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이그 노벨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노벨상 말고 이그 노벨상. 이 노벨상 타다가 굴러 떨어진 사람한테 주는 상이에요. 예? 상패가 저렇게 굴러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저게 무슨 상이냐면 이런 거예요.
딱따구리가 이렇게 나무를 부리로 찍잖아요. 그래서 집을 만들죠. 그 어떤 사람이 호기심에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예? 왜 쟤는 나무를 저렇게 부리로 찍는데 두통에 안 걸릴까? 이걸 연구한 사람이 이그노벨 조류학상을 탔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딱따구리가 나무 찍는 거 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원래 그래 인마 그거 당연한 거지. 딱따구리가 나무 찍는 게 물론 그런 거고. 여러분이 주로 쓰는 말 원래 그래, 물론 그런 거고, 당연한 거고. 진정한 공부는 원래 그렇고 물론 그렇고 당연한 거에다 뭘 던져요? 물음표를 던져서 원래 그렇지 않아, 당연하지 않고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단체 사진을 찍는데 도대체 몇 번째 사진을 찍어야 눈 안 감는 사람이 나올까? 이걸 연구한 사람이 이그노벨 사진학상을 탔어요. 한국에도 이그노벨상 탄 사람 3사람 있어요. 조사해보세요. 누가 탔는지. 여러분 노벨상 탈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그노벨상에 도전하시면 근데 여기는 참가비는 자비 부담이에요. 발표 시간은 딱 1분. 1분이 넘으면 아이가 울어. 그래서 발표 시간 끝났다고 알려주고. 그래서 이상은 호기심의 물음표, 재미, 즐거움.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뭔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우리 아이들이 저런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개념이 없는 체험은 무모하거나 위험하고 체험이 없는 개념은 지루하거나 관념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진짜 공부라는 것은 내가 체험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개념을 습득하는 것. 그래서 체험과 개념이 만나야 위대한 창조가 시작된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체험이 없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계속해서 개념이 풍부하다. 자,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있을까요? 여러분도 경험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없는 이유가 자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런데 체험이 많은데 개념이 없어요. 예? 그러면 자기가 어마어마한 이 경험한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없으니까, 언어가 없으니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과 체험이 만나야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부는 손발을 움직여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 핸드. 자, 손발을 움직여서 체험하면요, 이렇게 가슴으로 뜨거운 공감이 생겨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공감은 체험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해보지 않고는 가슴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교수지만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가 의미는 있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교수님이 강의하면 어떤 설에 의하면 5명이 잔대요. 5분 지나면. 10분이 지나면 10명이 졸고 50분이 끝날 만에 50명이 다 자는 이런 대학 강의가 많대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조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졸면 본인 책임이에요, 이건. 자, 그래서 체험을 하면서 공감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머리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삶의 생채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상처가 생기면 아프잖아요.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또 다른 공부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상처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아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체험, 공감, 상처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체험이고요. 저 공감 능력은 체인지의 인입니다. 인, 어질인자.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공자 철학의 인이에요. 인. 머릿속에 정리된 건 지식이고 그걸 그냥 쓰면 체인지가 되잖아요. 변화의 체인지하고 발음이 똑같잖아요. 예? 제가 만든 세계 최초의 단어예요. 자, 전대미문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망, 그것에 대한 흥미와 관심, 이게 공부를 멈추지 않게 하는 원동력. 예? 예, 마음속에 위기의식이 있고
그걸 풀어내려고 하는 열정, 호기심, 멈추지 않는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그 문제를 파고들어서 계속, 그래서 하나를 알면 또 다른 걸 알아서 생기는 즐거움, 그 즐거움의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빠져서 엄청난 속도로 공부를 계속하게 되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저런 공부에 우리가 매진하게 할 것인지, 우리 모두의 숙제이자 과제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올 때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거는 이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감수성.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 가지고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내는 능력. 계산해보면 나한테 손해지만 저런 것들을 해내려고 하는 이런 능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상상력입니다. 기계가 상상하기 시작하면 인류는 곧 멸망한다고 생각해요. 자, 타인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상상력이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모르는 국민을 어떻게 여겼어요? 아주 고소하게 여겼죠? 불쌍하게 여긴 게 감수성이고요.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함을 내가 치유할까? 막 상상력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게 한글을 창제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실험을 해가지고 한글을 마지막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글, 한글이 창제된 사이클이 바로 감수성, 상상력, 실험정신, 그래서 감상실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행동해보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래서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과 모색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시키는 이런 과정, 이 과정 자체가 계속되면 우리가 재밌는 공부의 사이클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체험인 거고, 가운데 있는 게 체인지의 인, 마지막이 이제 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얘기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놀랍게 무서운 게,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의자에 인터넷이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30분 만에 다 진단해서 당신은 한 달 후에 위암에 걸릴 거니까 병원으로 빨리 와라. 이런 데이터가 초지능성, 지능이 그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마지막 예측을 하는 이런 이제 엄청난 세상이 전 세계의 사물과 사람과 인터넷이 연결돼 가지고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기계 지능이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대비하려면 첫 번째, 연결과 협업. 나 혼자 잘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묶어서 연결하고 협업하고 융합하고, 그래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더불어서 새롭게 창조하고, 그래서 기계가 갖고 있는 지능을 능가하는 지식이 아니라 지성, 지능이 아니라 지혜, 이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 이제 지능과 지식은 이미 기계가 다 인간을 능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건지, 우연히 일어나는 깨달음. 여러분, 우연을 계획 세울 수 있어요? 4월 달에는 다리 부러지고 5월 달에는 넘어지고 7월 달에는 교통사고나, 이렇게 우연한 이런 사건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영화에 보면 인생 최고의 감독은 우연이라고. 우연히 만나는 마주침, 저는 이게 가장 큰 우리 인생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되셨어요? 네. 뭔 얘기했는지 잘 이해가 가셨나요? 네. 네. 가셔서 아이 학원 보내지 마시고 주말 농장에 같이 농사지러 가실 거죠? 네. 네. 이 강의가 끝나고 바로 나가서 또 학원 보내실 것 같은 눈치가. 네, 고맙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